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언덕, 작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마음과 몸을 함께 돌보고 있는 박선우입니다. 제 진료실 창밖으로는 사계절이 참 정직하게 오고 갑니다. 며칠 전, 첫눈이 아주 잠깐 흩날리던 날이었지요. 창가에 앉아 계시던 78배 한 어르신께서 무심코 밖을 보시더니 나지막이 을조리셨습니다. 꼭 그날 같네. 우리 아들 처음 솜저고리에 입혀서 업고 나가던 날. 그 한마디에 진료실의 싸늘했던 공기가 순간 훈훈해졌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은 잠시 50년 전에 어느 겨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기억이란 그런 것이지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찬 바람 한 줄기에 갓 지은 밥냄새에 혹은 낯선 이의 웃음 속에서 불쑥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제게 오셔서 하소연하십니다. 박사님, 자꾸 깜빡깜빡해요.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고 찌개 끓이려고 가스불 켜놓고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무서워요. 그 불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평생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 부르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제 이름을 낯설어 하시던 그 순간의 막막함.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기억력 좋아지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시 깨우는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뇌세포 몇 개가 늙어서 사라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머리로 흘러가야 할 생명의 강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줄기를 다시 시원하게 트는 아주 쉽고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일부 나이 탓이지라는 서글픈 위로에 대하여 우리네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고, 이제 나이 탓이지 뭐 별 수 있나. 무릎이 시큰거려도, 눈이 침침해져도, 그리고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 말 속에는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체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깊은 낙담과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조용한 불안이 함께 서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을 병으로 생각하기보다 늙음의 당연한 과정이자 부끄러운 세태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도 애써 괜찮은 척 웃어넘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팔순을 넘기신 한 할머니는 콩나물국을 끓이신다며 냄비 3개를 태우고 나서야 마지못해 자녀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진료 내내 내가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려서 그래. 늙으면 다 이래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나이라는 두 글자로 덮어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마치 가뭄이 들기 전 강바닥이 말라붙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뇌로 가는 생명의 강줄기가 어딘가에서 막혀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기억력 감퇴를 노화의 당연한 결과로만 치부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는 이제 틀렸어라는 무력감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불씨는 그리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할 산소가 부족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바로 피, 즉 혈액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뇌가 잠시라도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말을 잃고 생각을 멈추고 기억을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굳어진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 이 혈액이 뇌로 가는 길목을 차츰차츰 좁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 탓이라는 익숙하고도 슬픈 위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내 몸 어디가 막힌 걸까?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와 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2부, 생명의 강, 그 길목을 지키는 바람의 언덕.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지도라고 상상해 봅시다. 심장에서 시작된 붉은 강물, 즉 혈액은 온몸의 도시와 마을, 장기들을 거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 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로 가는 길에는 아주 좁고 험준한 협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과 어깨입니다. 그리고 그 협곡의 가장 중요한 관문, 모든 혈관과 신경이 모여 뇌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풍지혈, 즉 바람의 연못이라 부릅니다. 저는 이곳을 바람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라는 바람이 뇌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덕은 귀 뒤쪽, 머리카락이 끝나는 오목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약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 드라마를 보느라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는 시간,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신문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느라 몇 시간이고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 이 모든 순간에 바람의 언덕 주변 근육들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갑니다. 마치 좁은 협곡에 자꾸만 흙더미가 쌓여 강물의 흐름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올라가야 할 맑은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뇌는 필사적으로 일을 하려 하지만 연료, 산소와 포도당, 가 부족하니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배우 이름이 뭐였지? 입안에서만 맴도네. 분명히 냉장고에 뭘 꺼내러 왔는데 내가 왜 왔더라. 대화 중에 갑자기 다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말문이 턱 막히는 순간. 이것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보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저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이 바람의 언덕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몇 분간의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눈이 맑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바람의 언덕을 깨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따뜻한 손가락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와, 내 손으로 여는 바람의 언덕 마사지. 자리 찾기.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양손을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귓불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마디쯤 아래, 목과 머리가 만나는 움푹 들어간 지점이 만져지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풍지혈, 바람의 언덕입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면 더 쉽게 느껴집니다. 부드럽게 누르기, 양손의 검지나 중지 끝을 그 지점에 대고 너무 강하지 않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픈 느낌보다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압력이 좋습니다. 천천히 원 그리기, 이제 그 상태에서 작은 동전을 그리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숨을 길게 내쉬면서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느껴보기, 1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나면 목덜미가 따뜻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혔던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TV를 보다가 한번, 하루 2번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꽉 닫혀있던 뇌의 대문을 내 손으로 직접 열어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3부, 등과 어깨, 기억의 강줄기를 넓히다. 우리가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머리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뇌라는 수도로 흐르는 생명의 강은 등과 어깨라는 넓은 평야를 거쳐 올라갑니다. 만약 이 평야가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아무리 상류에서 물을 세차게 흘려보내도 강물은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 어깨가 늘 뭉쳐서 누가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거나 등이 뻐근해서 자꾸 두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높은 확률로 기억력 저하 문제를 함께 겪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깨와 등이 굳어 있다는 것은 그 부위의 근육들이 긴장해 혈관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등에는 척추를 따라 굵직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혈류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이 정체되면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목을 거쳐 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길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통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이 서서히 닫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고 머리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어도 효과가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 챙긴 영양분들이 정작 목적지인 뇌까지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는 두 번째 여정은 바로 이 굳어버린 등과 어깨 평야를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어깨에 지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은 등을 깨우는 온기 스트레칭. 이 방법은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부끼리 혹은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여 서로 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서로의 등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은 몸의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혈액순환까지 원활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준비. 두꺼운 외투는 잠시 벗어두고 얇고 편안한 옷차림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준비합니다. 만약 없다면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 따뜻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온기로 길 열기. 따뜻하게 데운 수건을 양쪽 어깨와 등 위쪽, 특히 날개뼈 사이에 3에서 5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깊숙이 스며들면서 뭉쳐있던 근육들이 부드럽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온기가 혈관을 타고 목을 지나 머리까지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부드럽게 쓸어주기, 온찜질 후 손잡이가 긴 효자손이나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 전체를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줍니다. 절대로 세게 긁거나 두드리지 마세요. 목적은 피부 자극이 아니라 등 안쪽의 깊은 근육까지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날개뼈 사이, 어깨 중앙, 목덜미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왕복해주세요. 어깨 돌리기. 마지막으로 의자에 바르게 앉거나 선 자세에서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5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양 어깨로 최대한 큰 원을 그리듯 앞으로 5번, 뒤로 5번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때 오두둑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 없다면 굳었던 관절이 풀리는 자연스러운 소리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동작들을 하고 나면 등이 후끈해지면서 숨을 더 깊이 쉴 수 있게 되고 덩달아 목과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셨고 어떤 분은 어깨를 풀었는데 오히려 눈이 더 잘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루의 피로가 쌓인 저녁 시간에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파가 안정되고 잠자는 동안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등 좀 풀어준다고 기억력이 돌아올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당이 깨끗해야 대청마루가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등과 어깨는 기억의 궁전으로 들어서는 넓은 마당과도 같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주며 혹은 스스로의 등을 다독여주며 기억의 강줄기를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4부. 목, 기억의 파수꾼을 바로 세우다. 우리는 흔히 목이 뻐근하면 어깨가 결려서 그렇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목은 단순히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모든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생명의 다리이자 우리 몸의 모든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기억의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구부정하게 졸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정보와 영양분이 와도 뇌까지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목은 혹사당하기 쉽습니다.
고개 숙인 스마트폰, 작은 화면 속 글씨를 보거나 멀리 있는 자식과 손주들의 소식을 확인하느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개를 숙입니다. 이 자세는 목에 5kg짜리 쌀 한 포대를 이고 있는 것과 같은 부담을 줍니다. 너무 높은 베개가 높아야 잠이 잘 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높은 베개는 잠자는 내내 목을 꺾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 않다면 베개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소파에 기대어 자기,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보다 깜빡 잠드는 습관. 이는 목과 척추 건강에 최악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반복되면 목 뒤쪽 근육은 단단하게 굳고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을 꽉 조이게 됩니다. 기억의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렇게 굳은 목을 하루 단 2에서 3분만 부드럽게 풀어주어도 뇌로 올라가는 혈류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한결 자연스러워집니다. 기억의 파수꾼을 깨우는 목 돌리기 명상. 이 스트레칭은 절대로 빨리, 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천천히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명상하듯이 따라 해보세요. 준비 자세,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좌우로 기울이기,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쪽 귀가 어깨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왼쪽 목덜미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리해서 당기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멈춰 10초간 유지합니다. 숨은 계속 편안하게 쉽니다.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10초간 반복합니다. 뒤로 젖히기,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하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때 양 어깨를 활짝 펴고 가슴을 열어주면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이 시원하게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세로 10초간 유지한 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후에 반복합니다. 턱 당기기. 마지막으로 정면을 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 뒷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마치 머리 꼭대기에서 누가 나를 위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척추를 곧게 세웁니다. 이 자세는 거북목을 예방하고 교정하는데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모든 동작이 끝나고 나면 목 주변이 따뜻해지고 눈이 맑아지며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개가 돌아가니 피가 돌아간다. 피가 돌아가니 기억이 돌아온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구호가 아닙니다.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약이나 보약보다 더 직접적으로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길을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딱 3분만 투자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고 잊고 있던 소중한 이름과 약속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5부, 기억을 좀먹는 조용한 습관들. 이제는 안녕. 지금까지 우리는 막혔던 기억의 강줄기를 여는 여러 방법을 배웠습니다. 풍지혈을 마사지하고 등과 어깨를 풀고 목을 스트레칭하는 것 모두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열심히 강바닥을 파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계속해서 쓰레기와 흙더미를 강에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운동을 안 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뇌로 가는 길을 막고 기억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정리한 기억을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기억과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첫째, 고개 숙인 세상과의 작별. 스마트폰은 참 고마운 물건입니다. 멀리 사는 자식의 얼굴을 보여주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주고 심심할 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친구와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우리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이 거북목 자세는 기억력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고개를 15도 숙일 때마다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2배씩 늘어납니다. 60도쯤 숙이면 20kg이 넘는 무게가 목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압력은 고스란히 풍지혈 주변의 혈관을 짓눌러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소중한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갑니다. 해결책.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볼 때는 화면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세요. 팔이 아프다면 책이나 쿠션 위에 올려놓고 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와 목을 곧게 편 상태에서 화면을 보는 습관.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손주들의 예쁜 얼굴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랑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둘째, 잠자는 동안의 배신, 높은 베개.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낮 동안의 경험들을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복 시간을 망치는 조용한 암살자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입니다. 높은 베개는 목을 C자 형태가 아닌 일자 형태로 꺾어버려 자는 내내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는 6시간 이상 목을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나 베개를 베지 않는 습관은 머리에 피가 쏠리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가장 이상적인 베개는 바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의 경사가 5도 내외를 유지하고 어깨선까지 살짝 받쳐주어 목의 C자 커브를 자연스럽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는 목뼈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베개가 당신의 뇌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병들게 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베개 하나만 바꿔도 아침이 달라지고 기억이 살아납니다. 셋째, 꼼짝 않는 시간이라는 함정. TV 드라마 한 편, 뉴스, 교양 프로그램까지 한 자세로 한두 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있는 습관. 이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멈추게 하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비스듬히 앉아있는 자세는 등과 목, 어깨를 모두 구부정하게 만들어 뇌로 피가 올라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혈액은 근육이 움직일 때 더 활발하게 순환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피는 중력에 의해 다리 쪽으로 쏠리고 뇌는 점점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드라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한 것처럼 우리의 뇌도 다음 혈액 공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책.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어깨 한번 돌리고 목 한번 스트레칭하고 제자리 걸음이라도 몇 번 걸어주세요. 그 1에서 2분의 작은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드라마 내용에 더 잘 집중하게 하고 당신의 기억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내 목에 맞지 않는 베개 사용하기,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기. 이 3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네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간절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기억이 되살아날 준비가 시작됩니다. 6부. 작심삼일의 벽을 넘는 마음 돌봄 달력. 박사님, 알려주신 방법들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까맣게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에 저항하고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수십 년간 살아온 방식이 몸에 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억에 의존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력 회복 운동을 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정작 그 결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회복은
결심의 영역이 아니라 환경의 영역입니다. 의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작심삼일을 100일의 기적으로 바꾸게 한 아주 간단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마음 돌봄 달력입니다. 나만의 마음 돌봄 달력 만들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과 펜만 있으면 됩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찾기,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매일 보는 달력 옆, 혹은 텔레비전 위,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시선이 가는 곳을 정합니다. 요일별로 한 가지씩만 정하기. 종이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을 적고 각 요일마다 우리가 배웠던 방법 중 딱 한 가지만을 적어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요일, 바람의 언덕, 풍지혈, 마사지 3분. 화요일, 등 따뜻하게 찜질하고 쓸어주기 5분. 수요일, 의자에 앉아 목 스트레칭 3분. 목요일, 휴식 또는 편안하게 심호흡 10번. 금요일, 다시 바람의 언덕 마사지 3분. 토요일, 어깨 돌리기 2분. 일요일, 한 주간에 붙여두기. 완성된 마음 돌봄 달력을 아까 정해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부담이 없습니다. 매일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하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붙어있는 종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오늘 수요일인데 목 스트레칭 하실 시간이에요. 셋째, 성취감을 줍니다. 하나씩 실천하고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을, 한 달을 꾸준히 해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74살의 박진자 어르신은 이 달력을 붙여두고 3주가 지난 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이젠 저녁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저절로 달력을 쳐다봐요. 아, 오늘은 어깨 돌리는 날이지 하고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아져요.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강력한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기입니다.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나 손주에게 오늘 할머니 뭐 하는 날인지 좀 물어봐 다오라고 부탁해보세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질문과 대화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꼭 종이 한 장을 꺼내 마음 돌봄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흩어지는 기억을 붙잡아주고 당신의 존엄한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기억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76 되신 이종섭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아들 내의 전화번호는커녕 집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해서 꼭 수첩을 보고 전화를 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마음 돌봄 달력에 적어두고 석 달쯤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셨다가 갑자기 아들에게 전할 말이 생각나 공중전화로 달려가셨답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넣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늘 곁에 두던 수첩이 없더랍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 낙담하는 순간 무심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1.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손가락이 알아서 아들의 번호를 하나 눌렀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누르고 신호가 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르신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셨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단순히 전화번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역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여요. 흐릿하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밤맛도 다시 돌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아직 내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역사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는 연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나이 탓이지라며 돌아서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몸의 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손끝으로 바람의 언덕을 열고, 따뜻한 온기로 굳은 등을 다독이며, 기억의 파수꾼인 목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서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추억과 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경이롭고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